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동양의 지혜를 함께 배워갈 정빈나라고 합니다.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수업은 강의교와 수업 방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해 강의교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수업은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적극적인 질의를 통한 참여를 장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고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그에 상응한 점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 결손은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고 중간고사 당일 수업하는 방식으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지했듯이 개강 후 2주간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풍우란 박성규 옮김 중국 철학사 또는 역사 속의 중국 철학 등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으로 동양 철학의 유혹 또는 한국 철학사 등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평가 방법은 중간과제 30%, 기말과제 40%, 출석 20%에 기타 10%입니다. 기타에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적극적인 댓글과 수업 참여도가 반영될 거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과제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과제물에서는 논리 전개와 독창적인 메시지, 명료한 문장을 중심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중간과제에서는 동아시아 문명과 관련된 박물관, 유적,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시거나 체험하신 다음 A4 2장 분량의 감상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안 가라앉아가지고 바깥 출입이 어려우시다면 동아시아 문명과 관련된 영상, 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시청하시고 감상문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과제는 각 주별 수업을 통해 학습한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거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파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기 삶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나 고민거리에 결부시키거나 또는 관심을 갖고 계신 시사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에세이를 역시 A4 2장 이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과 2 가운데에서요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간과제는 5월 12일, 기말과제는 6월 26일까지 종강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기간에는 이 클래스에 올려드리는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셨다는 인증샷을 이 클래스 오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이 개강했을 때는 결석은 마이너스 2점, 공결은 마이너스 1점, 지각은 마이너스 1점입니다. 당연히 지각 2번은 결석 1번으로 환산되겠죠. 그리고 유고 결석은 학칙에서 인정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사 개인에 대한 소개와 문의가 있으신 연락처에 대한 정보, 그리고 다른 소개는 자료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함께 배워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강사고 여러분은 학생이다. 근데 왜 가르친다고 하지 않고 함께 배운다고 하는가? 이게 문제죠. 저는 매 학기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교학상장이라는 말을 들려드립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워가면서 서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제 와이프도 대학에서 강의하는데요. 보면은 3시간을 강의하면 9시간, 12시간 그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3배, 4배. 가르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3배, 4배는 되어야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은 이미 알던 것들을 보다 확실하게 깊이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더 빨리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을 앞서가기까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동양의 지혜가 배움의 선순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배우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수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것으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 동양, 지혜, 그리고 인간입니다. 지혜라는 이름은요, 인간이 지구상에 탄생하고 나서 쌓아올린 모든 생각들, 그리고 이 생각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유산들, 거기에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곧 인간의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양이란 무엇이고, 지혜란 무엇이고, 인간이란 또 무엇인가? 사실 이런 질문은 무의미할지도 몰라요.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여시거나 아니면은 이 강의를 시청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네이버나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나 아무거나 쳐서 이것저것 뒤적이면은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쩌면은 제가 한 학기 동안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나무위키만 읽어도 더 재밌게, 더 많이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빨리 많이 알 수 있는데 왜 이 시간을 소모를 해야 되는가? 왜 하필 이 시간에 나무위키보다 더 재미없는 얘기를 해야 되는가? 단순히 양적인 정보만을 얻으려 한다면은 이 수업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얻을 수 있는 게 그 나무위키보다도 적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우신 국어 혹은 영어에는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영어도 말할 수 있죠. 5W on H라고 부릅니다.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why, 왜, who, 누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무엇을, what에 대한 것, 즉 단순히 양적인 정보들을 얻기보다는 왜, why와 어떻게, how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지혜에서 우리들이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내용이 단순히 양적인 정보로, 단순한 정보의 전달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과 밀착이 되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해요. 적어도 우리가 3년 그 이상을 고생해서 이 대학에 왔잖아요. 그리고 막대한 돈을 내고 막대한 등록금을 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중고등학교 윤리학 사상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수업이 되어야 할 거라는 거죠. 이 수업이요. 강의 계획서는 이 시간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했어요. 오리엔테이션. 한 학기 동안 어느 내용으로 어떻게 이 동양의 지혜 수업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리엔테이션의 어는 무엇일까요?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서구에서 가톨릭 성당을 지을 때는 전통적으로 미사를 드리는 재단이 동쪽으로 향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오는 쪽이 성서에서 예수가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빛이 오는 쪽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바로 빛이 오는 쪽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대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성당을 짓기 전에는 성당의 중심인 제대가 동쪽으로 향하도록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성당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동쪽, 즉 오리엔트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해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이 나왔고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고? 오리엔트란 말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리엔트. 라틴어 오리엔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오리엔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가 뜨는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어디였을까요? 고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자기들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 모두가 다 오리엔트인 거예요. 모두가 다 오리엔트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은 다 그리스, 터키, 팔레스타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 동쪽에 있는 나라는 다 오리엔트인 겁니다. 오리엔트가 처음에는 로마의 지리적 동쪽인 그리스를 의미했지만은 훗날에는 계속 의미가 넓어져요. 터키,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까지 로마 동쪽의 모두를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물론 이 로마는 없어졌습니다. 로마는 망했어요. 하지만 오리엔트라는 말은 계속해서 생명력을 갖고 서구에서 계속 살아남죠. 오리엔트가 의미하는 범위도 점점 넓어집니다. 서구 동쪽, 서양의 동쪽이라는 뜻을 넘어서 그 동쪽에 사는 사람들, 동쪽에서 온 문화, 동쪽에서 온 사상,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오리엔트라고 뭉뚱그려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트를 연구하는 학문은 영어에 이즘을 붙여서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트를 연구하는 학자는 이스트를 붙여서 오리엔탈리스트라고 부르는 식이죠. 그리고 이 오리엔트라는 말은 19세기 무렵 중국과 일본,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동양이라는 낱말로 번역돼요. 이 동양이란 말은 처음에는 중국에 있는 광저우, 남쪽에 있는 광저우의 그 항구 동쪽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었대요. 그런데 한중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동아시아를 기준으로 해서 서구인들은 어디서 오죠? 서쪽에서 옵니다. 서쪽의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그 서구인들, 즉 서양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 한중일 사람들은 서쪽 바다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 서구인들을 서양이라고 부릅니다. 서양. 그러면은 서양이라는 단어로 서구, 그리고 서구 대륙을 정의했잖아요. 서양이다. 그러면은 서양에 대응하는 개념은 뭘까요? 아시아를 정의할 만한 이름, 바로 서양의 반대말인 동양이 됩니다. 그래서 동양이라는 낱말이 서구가 아닌 서구 동쪽의 아시아를 모두 일컫는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서쪽을 뜻하는 옥시덴트라는 단어 역시 서양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기 동양의 지혜라는 과목의 이름에도 이렇게 긴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또 한 번 질문해 봐야 돼요. 오리엔트라는 말을 번역한 동양이든 옥시덴트라는 낱말을 번역한 서양이든요, 그 이름 안에 아시아 혹은 서구에 속한 모든 나라들을 다 묶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서양에 있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근데 이 모든 다양한 나라들을 다 서양이라고 뭉뚱그려 설명할 수 있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시아를 동양이라고 뭉뚱그려 부를 수 있을까요? 동양이라는 개념, 동양이라는 낱말은 서양에 반대되는, 서양이라는 개념에 맞서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아에 속한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를 표현해가지고 만든 말이 아니라 그냥 서쪽 바다로부터 오는 서구인들과 반대되는 안티할 만한 개념이 필요했으니까 동양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멀리 우리가 인도나 아랍, 동남아시아 이런 데까지 들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의 한중일, 삼국을 다 동양이라고 뭉뚱그려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세 나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아 왔어요. 서로 많은 문물을 주고받았고 서로 많은 사람들이 오갔죠. 한문이라는 의사소통 수단을 공유합니다. 유교와 불교라는 가치관과 종교를 또한 공유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나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이 비슷하거나 같다고 하면은 그건 틀린 말이죠. 비슷하거나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나라는 각자의 정신, 각자의 문화, 각자의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한중일은 각자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한중일 각각일 뿐이에요. 동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양, 즉 오리엔트라는 낱말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 아까 오리엔테이션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오리엔트란 노마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라고. 노마를 기준으로 동쪽. 그래서 노마 제국이 속한 서쪽, 서구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죄다 그냥 오리엔트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다양한 나라, 다양한 이름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다 오리엔트라는 한 가지 개념으로 뭉뚱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일을 동양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리는 것처럼 서구에서는 아시아 전부를 동양을 오리엔트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버리는 겁니다. 특히 서구의 입장에서 본 동양, 즉 오리엔트라는 개념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서구에 속한 사람들이 동양, 즉 오리엔트에 속한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편견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먼 과거에는 서양에서 이 오리엔트, 즉 동양을 열등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오리엔트를 통해서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오고 비단이 들어오고 연금술도 들어오고 화학도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문물들이 들어왔고 심지어는 서양에서 잃어버렸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까지도 들어와서 서양의 정신세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양식 유행이 서구를 풍미하기도 하고 또 동양의 정치 제도가 서구보다 우월하다고 찬양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었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리엔트라는 이름 아래 깔려있는 편견이나 오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리엔트를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뭐냐? 바로 오리엔트라는 이름 아래 서구 동쪽에 속한 민족과 문화와 사상을 모두 똑같은 틀로 뭉뚱그려버리는,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편견이고 그런 사고방식이란 거예요. 여기에는 그 동쪽에 있는 나라들 각각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들이 또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이 오리엔트고 다 똑같이 동양이고 그런 다양성, 그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오리엔트라는 이름 하나로, 그 편견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19세기가 됩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 서구 문명은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오리엔트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우월한 존재라고 자부를 합니다. 왜냐? 그때까지 중국에 대해 늘 경제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때까지 세계의 4분의 1의 경제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세계 경제의 4분의 1의 생산량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서구 문명의 전 단계, 17세기 과학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뉴턴의 만율력의 법칙이라든가 그런 데서부터 출발해서 18세기 중반부터는 증기기관으로서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서구가 오히려 중국을, 동양을 압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 식민지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면서 서구는 이제 아편 전쟁을 통해 중국으로 진출을 한 거죠. 식민지를 건설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팽창하는
그런 19세기의 서구였습니다. 이 19세기의 서구가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편 전쟁을 통해 중국을 패전시킵니다. 중국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영토들을 빼앗아갑니다. 영국은 홍콩을, 그리고 러시아는 아무르강과 우수리강 동쪽의 연해주를,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대를 이렇게 빼앗아갑니다. 서구인들은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오리엔트란 우리 서구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열등하다, 무능력하다, 그런 존재로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열등하고 무능하고 글러먹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서구인들, 백인의 의무가 있다. 뭐냐? 이 열등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동양의 야만인들에게 문명의 빛을 비춰서 개화를 하게 해주는 거다. 이것이 19세기 백인들이 믿었던 백인의 의무였어요. 동양을 향한 백인의 의무, 오리엔트를 향한 백인들의 의무. 얼마나 편견이 가득 차 있고 얼마나 우월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트라는 개념은요, 서구인들의 눈에 비친 동양이란 정말이지 편견, 우월의식에 찌들대로 찌든 그런 개념들이에요. 오리엔트라는 말로 동양을 뭉뚱그리고 그 오리엔트라는 말에 편견과 우월의식을 담아서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 동양, 오리엔트라는 말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중일 삼국은 이 동양, 오리엔트를 향한 서구의 편견과 우월의식에 또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중국은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중화라고. 그런데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게 참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야만인이라고 믿었던 일본에게도 참패합니다. 그 다음에야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불리는 일련의 개혁들을 단행합니다. 그러고서 가장 빠르게 서구를 향해서 문을 열고 대개혁, 대개방을 합니다. 스스로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구로 가자, 타라 입구하자 라고 말을 하는 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사상가가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중국과 조선을 멀리해야 된다. 일본은 이 악우들, 나쁜 친구들,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근데 이런 반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요. 뭐냐? 막강한 힘으로 동양을 침공해오는 서구에 대한 열등의식, 그리고 저항의식입니다. 서구에 대한 열등감은 어떻게든 서구를 극복해야 된다, 어떻게든 넘어서야 된다라는 몸부림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양무운동을 했고, 변법 자강을 했고, 신의 혁명을 했고, 오사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하고 산업혁명을 하며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마지막에 너일전쟁과 조선 병합, 한일 합방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제국주의 국가로 변신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문제점을 낳아요. 뭐냐? 서구에 맞서서 동양은 단결해야 돼. 이런 논리잖아요. 서구에 맞서서 우리 동양은 단결해야 돼. 그러면 동양의 단결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없애야 돼.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력에 가장 많이 고통받았던 지역이 바로 한반도, 당시의 조선인 거죠. 조선은 바로 일본에게 있어서는 대륙을 넘어서 서쪽으로 진출하는 기지였습니다. 시장, 자원,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죠. 물론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면서
실제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았는가까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강제적으로 병합해야 된다. 조선을 일본이 먹어야 된다. 그런 인식이 당시 일본의 지배층과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일본이 서구에 맞서는 동양을 지도할 1등 국가가 될 수 없다. 이런 사고방식이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을 35년 동안 지배하면서 동양 척식 회사를 세워서 전국의 토지들을 수탈하기도 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서는 내선일체 내지 일본과 조선은 똑같은 동양인, 똑같은 동양 하나다. 그리고 혹은 대동아 공영권 아시아가 단결해서 이 동양이 모두 단결해서 서구에 맞서야 된다.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동양의 이름으로 단결해 아시아를 정복하자라는 구호를 내걸기도 했어요. 물론 일본이 말하는 동양에서 1등 시민이 누구였어요? 일본인이고 2등 시민, 3등 시민 이들이 조선인과 중국인들, 기타 아시아인들이었겠죠. 이런 역사 속에서 조선인들은 강제징용, 강제징집, 위안부 동원, 물자 수탈, 창씨 개명, 국어 말살 등의 순환을 거쳐야 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죄악들이, 이 모든 사건들이 동양을 앞세워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양이라는 이름은 서구에서나 한중일 삼국에서나 배타성, 편견에 가득 찌든 그런 개념이 되어 왔습니다. 서구의 입장에서 본 동양이란 자기들이 개화시켜야 될 미개한 인종, 미개한 지역, 그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서구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 시대가 얼마나 되었는가? 거의 최근엔 300년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어느 한쪽의 우위,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따지는 것, 누가 우월한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하고 대단히 편견에 찬 사고방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중일 삼국에서의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민족들을, 서로 다른 지역들을 동양이라는 이름 하나로 뭉뚱그려 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동양으로 간주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다양성, 서로의 차이, 서로의 구체적인 삶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즉 편견과 폭력에 물든 개념이 우리가 사용해온 동양이라는 이름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서구도 동양도 한 가지 이름만 붙일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설명했듯이 서구의 그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서양이라는 한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한중일 삼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그 무수한 나라들, 무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온 무수한 생각들, 그걸 어떻게 동양이라는 한마디로 묶을 수 있겠어요? 그 많고 다양한 색깔들, 100명이면 100명이, 1000명이면 1000명이, 10,000명이면 10,000명이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동양의 지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배워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비록 과목명은 동양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동양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문제성,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 학기 동안 전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세계, 다양한 지리, 다양한 풍토, 다양한 역사,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사라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품었던 구체적인 생각,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인생,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우리는 우리나라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몇몇은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한중일 삼국이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대안들, 수많은 몸부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역시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한중일 삼국이 공유하는 정신적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생각의 역사, 생각의 내용들을 끌어안고 한 학기 동안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마무리하기 앞서 강의의 서두에서 소개했던 6하 원칙 5W1H를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who, 무엇을 what 생각했다는 식으로 양적인 지식을 확대하는 일은 교과서나 책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나무위키든 위키피디아든 네이버든 무엇이든 간에 열면은 양적으로는 더 많은 지식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냥 그 지식들을 훑어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을 심층적으로 뜯어보고 또 한편으로는 큰 틀에서 마치 새가 내려다보듯이 조감하는,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생각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의 뿌리, 그들 이 동양에서 그 사상을 남겼던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의 뿌리에 박혀있는 그 문제의식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생각의 유산을 남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고민하고 끙끙 앓으면서까지 부딪혀야 했던,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야만 동양인이 서양인이 하는 막연한 이름으로 뭉뚱그려졌던 인간의 삶, 인간의 사상이 우리 눈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땅 위에서 생겨나고 사라졌던 인간의 고민, 인간의 삶에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고민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문제가 또한 오늘날 나의 고민, 나의 문제까지도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학기 동양의 지혜 수업의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동아시아 정신 문명, 그 생각의 유산들 가운데서도 가장 첫머리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공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